안녕하세요. 남양유업 위기관리 케이스 분석 발표를 맡은 김미정입니다. 저희조 발표 순서는 먼저 발표의 개괄적인 설명을 담은 이그젝트의 서마리를 시작으로 기업 설명을 하고 나서 그 다음 저희가 배운 쿰스의 이론인 3스텝스 어프로치를 통해서 사례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사례에 대해서 저희들만의 평가를 내릴 거고요. 스테이크홀더 맵과 함께 이 평가를 제시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웬디스 사례와 비교를 하면서 저희 제언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Executive Summary입니다. In August 2013, one customer living in Mokpo claimed that she found a thing presumed to be a dead frog in the Imperial XO, the product of the Namyang dairy product. The company requested an investigation for the source of the frog to the National Forensic Science. For 2 days of the investigation and for consumption, they became sure that there is not a single possibility for insertion of the frog in the process of production. Furthermore, for 2 months of the investigation for production, they found out that the company was unconnected to the incident. The specific reason was not fully uncovered. For this case, the Namyang company supposed that this incident happened by malevolence, and they chose the denial strategy as they fully denied the suspicion for it. They provided media with press releases and sought advice from the objective professional to gain trust. Also, after the crisis terminated, they opened the process of production to the media and invited them. 다음은 저희가 보여드릴 MBC 뉴스 당시 영상입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은 당시에 목포의 한 소비자가 제보했던 그 개구리가 나왔던 분유의 사진이고요. 그 다음은 본격적으로 기업 분석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남양유업은 50년 분유 명가로 칭송되어지며 1964년부터 남양유업 주식회사로 설립된 이후로 많은 소비자들에게 선택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타사와 달리 우유 사업보다 분유 사업을 시작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한 분유, 식유, 발효유, 치즈, 커피 등을 9개의 제품군으로 주요 사업권으로 성장하였으며 약 40년 동안 과점에 가까운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컴퍼니의 핵심 밸류인데요. 남양유업의 경영 이념은 인간 존중을 바탕으로 인류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신뢰받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CEO는 아기에 대한 어머니들의 변하지 않는 소중한 마음을 최고의 가치로 두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번 위기 사항을 둘러싼 중요한 배경 요소들입니다. 먼저 분유업계는 남양유업과 매일유업이라는 두 회사의 과점 시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출생률 감소 문제와 더불어 육아공업이라는 업계 특성상 공급과 수요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이 다소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로 인해 분유시장에서는 경쟁사 뺏어오기식의 치열한 점유율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마케팅 전략 중 하나로 타사의 먹이다 남은 분유를 가져오면 자사의 새로운 분유로 교환해주는 그러한 마케팅 전략까지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분유시장의 소비자층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분유시장의 소비자들은 안전성을 분유 선택 기준의 1순위로 꼽을 만큼 우리 아이를 위해서라면 많은 투자도 아끼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분유 제품을 자주 바꾸면 아이 건강에게 부담을 줄 수도 있다는 제품의 특성상 병원이나 산후조리원에서 처음으로 먹인 분유의 브랜드를 다른 브랜드로 쉽게 교체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브랜드 수익층이 굉장히 어렵고 이용 중인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가 매우 높은 소비자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분유 회사에서는 병원과 조리원에 리베이트 형태로 금품을 제공하여 자사의 분유를 이용하도록 하는 불법 행태를 벌여오다가 2010년 11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징금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한 2013년 상반기에 남양유업이 겪는 창사위례 최대 위기, 남양 사태를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네, 대리점에 물량을 떠넘기는 푸시 영업을 해왔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남양 사태가 시작되었고요. 이후 대리점 점주에게서 막말을 했던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남양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남양의 영업이익은 75% 이상 감소하였고요. 손실만 50억 원 이상이었으며 이때 발생한 주가 하락은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목할 점은 저희가 기말 사례로 선택한 개구리 분유 사건이 이 사태의 여파가 진정되기도 전에 발생됐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프리크라이시스 관점에서 위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슈 매니지먼트를 살펴볼 텐데요. 네, 분유에서 발견된 이물질이 이미 상당한 수치로 신고되고 있는 것이 현 상황입니다.
한국소비자원에서 2011년 조사한 결과 이물질 관련 안전사고 분석에서 분유에 관련된 이물질이 가장 많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는 두 가지 원인으로 분석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실제로 분유에 이물질이 많이 들어갔거나, 두 번째는 분유를 사용하는 소비자층이 워낙 높은 관여도를 가지고 있는 소비자층이기 때문에 소비를 할 때 많은 관심과 주의를 가지고 소비를 하기 때문에 다른 소비품에 비해서 이물질을 더 잘 발견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이 분유 이물질 사건들에 대해서 업계는 소비자 과실을 탓하거나 심지어 블랙 컨슈머로 몰아가기도 했는데요. 혹은 업체들은 제조 공정상 유입이 불가능하다며 소비자들의 불만을 한마디로 일축해오는 등의 소극적인 대처만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프로덕트 템퍼링 또는 프로덕트 페일루어 관련된 이슈는 업계에서 이미 흔해졌고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리스크 매니지먼트 차원을 살펴보겠습니다. 남양유업은 토탈 퀄리티 매니지먼트, 즉 TQM의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혀왔는데요. 실제로 남양유업은 다중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원료 원산지부터 사용전 검사, 원제품 검사에까지 모두 227가지의 검사에 합격한 제품만을 출고해왔으며 여러 가지 안전 마크와 인증 등을 받아왔습니다. 분유 제품은 특히 소비자가 제품에 대해서 매우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남양유업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품 품질에 대한 리스크는 항상 존재해왔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일 텐데요. 2006년 엔테로박터 사가자기균이 검출된 이후로 최근 2013년 유통 중 상품 변질 사건도 논란의 한 가운데 선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레퓨테이션 매니지먼트 차원에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남양유업은 꾸준한 CS 활동을 해오고 있는데요. 1983년이라는 다소 이른 시간부터 CSR의 필요성을 느껴왔고 지속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오면서 낙농업자, 임산부 등 중요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양유업은 과거부터 여러 가지 논란에 서 있었습니다. 더욱이 앞서 보신 밀어내기와 막말 파동으로 인한 남양 사태로 인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영향을 받은 탓인지 업계 2위와 3위인 메일리업과 일동 후디스에서 각각 신뢰도와 또 웰빙 지수와 같은 지표로 1위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분유업계에서의 남양유업의 점유율은 좀처럼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분유 제품의 특성상 브랜드 스위칭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저희는 분석해 보았습니다. 앞으로 본격적으로 크리시스 이벤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사건의 유형은 사실 정황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위기 유형을 한마디로 정의하기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남양유업의 대응을 바탕에 두고 이번 위기 유형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저희는 이번 사건을 블랙 컨슈머에 의한 말레볼렌스로 평가하였습니다. 이러한 블랙 컨슈머 사례는 스마트 기기와 관련 서비스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또 유통 채널이 온라인화되면서 점점 늘어가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고객 불만 건수도 25년간 96배로 늘어났으며 83.4%의 기업이 악성 민원을 경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소비자는 기업에 대한 만족감보다 불만을 주변에 알리는 성향을 가졌으며 불만 소비자의 31%는 적극적으로 이를 전파하려는 성향이 있다라는 소비자 분석 결과가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블랙 컨슈머를 대하는 기업들의 자세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를 위해 기업에서도 악의성이 명확한 경우 적극적으로 고소 및 고발 대응을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음은 사건 일지에 따라 사건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8월 19일 최초 신고가 남양유업 고객만족센터에 들어왔으면서 이에 남양유업은 곧바로 보험당국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사건 다음날 소비자의 인터뷰가 MBC에 보도되면서 사건이 외부로 알려졌고 맘솔릭, 베이비와 같은 인터넷 육아 커뮤니티를 통해 급속도로 전파되었습니다. 21일 사건 발생 이틀 만에 식약처의 결과 발표가 나왔고요. 이에 따르면 소비 단계에서 별다른 혼익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남양유업은 자진 신고를 통한 빠른 조사, 그리고 1차적으로 소비자 신고 지역인 해당 관할 지역에서 소비 단계 조사를 통해 빠르게 대응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식약처의 1차적인 소비 단계 조사를 종료한 후에 제조 공장이 있던 세종시에서 2차로 제조 단계 조사를 착수하였으며 본격적으로 제조, 포장 단계에서 이물질 혼익 가능성이 정말로 없는 것인지에 대한
예부적인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21일 오후 3시 무렵 남양유업은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분유는 제조공정 중 다양한 규격의 거름막을 통과하기 때문에 45mm인 개구리가 절대 통과할 수 없으며 제조 후 4개월 이상 지났기 때문에 반건조 상태의 개구리가 결코 발견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해왔습니다. 또한 생물이 혼입된다고 하더라도 수분 5% 미만의 극히 건조한 상태인 물체가 분유이기 때문에 삼투압 현상에 의해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상태가 될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동시에 남양유업은 이 사건이 블랙 컨슈머의 악의에 의한 사건이 자작극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히며 사실관계를 철저히 밝히겠다고 역설하였습니다. 이후 약 2달간의 조사 끝에 세종시는 2차 조사인 제조단계 조사의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최종 처리 결과 혼입되지 않았음을 실시 결과와 CCTV를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동시에 고려대학교 생명자원연구소에 의뢰한 결과를 언론에 밝혔는데요. 개구리가 제조단계에 혼입될 경우 150g의 단단한 분유 덩어리가 만들어지는 모습을 보이며 신고 상황과 같은 형태의 개구리가 결코 발견될 수 없다고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또한 8월 말부터의 제조시설 및 생산된 제품의 시험 성적서, 이불 검사, 제조시설 내 해충 모니터 내역 등을 통해 이를 확실시하였습니다. 이러한 남양유업의 대응은 사실 확인을 위한 타당한 수속 조치라고 분석하였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세종시라는 제3의 공신력 있고 객관적인 수사기관을 통해 사건 정황을 파악하는 데 투명성을 확보하였으며 고려대학교 생명자원연구소에 실험을 의뢰하여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실험을 통한 데이터를 입증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다시 얻어내는 데 성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기 발생 후 사후 위기 전략이 어떠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남양유업 대표는 향후 적극적으로 생산 과정을 알려 이물이 절대 분유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직접 확인시켜낼 것이라고 공언해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남양유업은 제조 과정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견학로를 설치하고 원료 검사 과정을 더욱 강화시켰으며 미디어를 초청하여 제조 공정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남양유업의 위기 대응을 평가해 보겠습니다. 먼저 남양유업 이번 위기 사례의 스테이크홀더 맵입니다. 주요 공통은 먼저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남양유업이 자문을 구했던 전문가 집단이 있을 거고요. 또한 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수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던 정부기관, 또 이 사건을 외부로 알리는 데 한 역할을 한 미디어, 또한 경쟁 상황에 굉장히 치열한 분유 업계인 만큼 경쟁사도 주요 스테이크홀더에 빠뜨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 액티비스트들의 모임, 즉 맘솔릭 베이비나 미즈넷과 같은 여러가지 주부들의 커뮤니티 모임들에 있는 여러가지 활동적인 소비자들과 함께 그 외의 소비자들 또한 이전에 내부 공중 등을 스테이크홀더 맵에 넣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책임 소재가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경쟁이 매우 치열한 업계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이것이 경쟁사의 사주에 의한 자작극일 수 있으며 개인적인 보상을 노린 배드 컨슈머의 말레볼런스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성급한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빠르고 정확한 사실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남양유업의 대응은 적절했다고 저희는 평가했는데요. 사건 발생 당일 바로 식약처에 신고를 하였고 이틀 만에 1차 조사 종결, 그리고 바로 국가수에 의뢰하여 2차 조사를 빠르게 진행시켰고 더불어 외부 전문가에게 정황에 대한 조사를 추가 의뢰하였습니다. 또한 유사범죄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 지금 추세에서 기업의 이미지 손실을 막기 위해 도의적 책임을 질 것인지 혹은 감경적인 대응을 할 것인지도 포인트가 되는 부분입니다. 분유업계에서는 현재 이러한 사건에 대해 금전적인 보상을 해준 사례가 단 한 건밖에 존재하지 않았는데요. 남양유업 또한 해당 민원에 대해 무드제품 수거와 함께 동일 제품 2통을 증정하는 식의 대응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이후의 법적 보상의 책임의 문제, 사전 사례에 대한 보상, 그리고 이의 모방 범죄에 선례를 만들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중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분유 논란이 커지지 않았던 이유는 남양과 해당 소비자 모두 추가적 행동을 하지 않았던 데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이유를
해당 소비자의 경우 그리고 남양의 측에서 두 가지 시점에서 분석해 보았습니다. 남양의 경우 이미 큰 이슈로 나쁜 명성을 얻은 상태에서 부정적인 사건을 통해 대중의 입에 오르락거리지 않는 것이 좋다고 평가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고전력이 굉장히 센 소비자군이기 때문에 컨테인먼트 측면에서 이를 방지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며 제품 특성상 2년 전후로 소비자층이 완전히 교체된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큰 노이즈를 발생시키지 않는 것이 유리했다고 평가했을 것입니다. 해당 소비자의 경우 이후 어떠한 법적 대응이나 미디어 관련 대응을 하지 않았고 분유가 직접 구입한 제품이 아니라 지인에게 선물 받은 것이라고만 밝혀 많은 의구심을 사게 했는데요. 오히려 본인이 속해 있다고 볼 수 있는 육아 커뮤니티 사이트에서조차 블랙 컨슈머가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아왔습니다.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이번 사건은 정확한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언설턴티가 아주 많이 남아있는 사건입니다. 하지만 남양유업의 대응을 바탕으로 이번 사건 유형을 분석한다면 블랙 컨슈머의 말레볼런스에 의한 프로덕트 템퍼링 사례이며 이에 대한 남양유업의 대응은 마찬가지로 데니얼과 어택 사이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분석해보면서 이번 사건이 과연 말레볼런스에 의한 것이 맞는가라는 생각을 계속해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두 측면으로 나누어 말레볼런스가 맞다면 누구의 악의인가, 경쟁사인가 혹은 소비자인가로 보았습니다. 또한 악의가 아니었고 실제로 프로덕트 페일리어였다면 남양유업의 대응이 적절하지 않았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액티비아라는 요구르트 제품에서 벌레로 보이는 물체가 검출되었던 사례가 있는데요. 알고 보니 그것은 콩껍데기였다고 합니다. 근데 액티비아 하측에서는 이러한 소비자의 민원을 일방적인 블랙 컨슈머 주장이라고 취급해버리고 직접 넣은 것은 아니냐라는 억측을 삼은 추궁을 하기까지도 했습니다. 네, 전반적인 케이스에 대한 평가를 해보자면 남양개구리 분유 사건에 대한 대응은 적절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직전에 생긴 메가톤급 위기로 인해 위기가 크게 퍼지지는 않았으며 대응 또한 재빠르게 수행되었습니다. 하지만 남양유업의 누적된 위기라는 연장성상에서 보자면 상반된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적적인 위기의 발생은 결국 남양유업 본사뿐만 아니라 기업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건을 웬디스 사례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번 두 사건을 두 줄로 정리해 본다면 유사한 사건의 발생에서 다른 해결 방향으로 전격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 차이는 제품 소비자의 특성, 기업의 명성, 그리고 위관리 전략과 사건 자체에서 오는 것입니다. 웬디스의 제품은 상대적으로 저간의 제품이고 많은 소비자층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유 제품은 소비자들이 극도로 제품에 대해 매우 높은 관여도를 가지고 있으며 소비자들끼리 구전력이 매우 높고 같은 라이프 스타일을 공유하는 커뮤니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웬디스는 평소에 레퓨테이션 매니지먼트를 굉장히 잘해온 기업이었지만 남양유업은 직전의 대리점 문제로 기업 윤리성이 구설수에 오르면서 명성에 치명타를 입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두 사례의 위기 대응 차이는 사실 근본적으로 사건의 연유가 밝혀졌느냐 혹은 그렇지 않느냐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웬디스의 경우 소비자가 악의를 가지고 있는 것을 확실하게 밝히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였고 혐의에서 완전히 벗어났지만 남양유업의 경우 제조 공정에 대한 확인과 외부 전문가를 통해 무고함을 입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인과관계가 정확하게 밝혀지지 못했습니다. 사후 평가 측면에서는 두 사례 모두 아쉬운 모습을 보였는데요. 손가락이 들어간 음식이라는 불쾌감을 주는 것을 완전히 해소해주지 못하면서 퍼셉션 갭을 줄이지 못한 웬디스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남양유업도 누적된 제품에 대한 불안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더욱이 그 이후로도 제품 관련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오명을 완전히 떨쳐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저희 조의 제안입니다. 남양유업 개구리 분유 사건은 사실 배드 컨슈머에 관련 위기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저희는 평가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배드 컨슈머가 확실히 이 사건을 일으켰는지와 관련된 인과관계가 확실히 밝혀지는 경우가 거의 없었기 때문인데요. 심증적으로는 배드 컨슈머가 말레볼런스 일으킨 것이라고 추정되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무심코 소비자를 의심했다가는 대기업의 횡포라는 질타를 벗어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또한 화이트 컨슈머를 블랙 컨슈머로 오해하여 기업이 잘못된 대응을 하는 위험성도 간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런 사건 모두를 전부 입증하고 이를 반박하는 것 또한 기업에게 많은 비용을 청구하는 일이며
블랙 컨슈머의 수가 증가하면서 기업들의 대형 비용도 증가하고 이렇게 늘어난 비용은 곧바로 제품이나 서비스의 원가 인상을 가져오게 되어 결과적으로 착한 소비자에게까지 피해를 입히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는 반복되는 애매한 악성 민원 관련 사건들에 대해서 어떻게 일관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인지가 업계 전체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